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 아들 하나 둔 특별한 것 없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작년에 겪은 일로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날의 일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황당하고도 충격적인 사연을 이제 여러분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몇 년 전에 퇴직한 은행원이었어요. 고객들 돈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평생 정직과 신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서류 하나도 대충 넘기는 법이 없었고 고객이 1원이라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늘 신경 썼거든요. 그런 성격이 집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죠. 남편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했고요. 지금은 연금 받으며 소소하게 살고 있답니다. 남편은 제 성격과 정반대예요. 대충 적당히 생활 신조거든요. 통장 정리 좀 해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아유, 그냥 쓰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러다 사기당해.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은데. 에이, 내가 바보도 아니고. 퇴직하고 나니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실랑이가 일상이 됐어요. 그래도 30년 넘게 같이 살았으니 이젠 이런 투닥거림도 정겨운 일상이죠. 저희에겐 경수라는 이름의 아들이 하나 있어요. 어려서부터 동물을 유난히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햄스터, 중학교 때는 토끼, 고등학교 때는 강아지. 집이 거의 동물원이었죠. 엄마, 이 강아지 좀 봐. 다리를 다쳤어. 그냥 지나칠 순 없으니까 치료해주고 주인 찾아줄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의대 간다고 했을 때 전혀 놀라지 않았죠. 대학 졸업하고 대형 동물병원에서 몇 년 일하더니 나중에 자기 이름으로 작은 동물병원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만 하고 연애는 통 못한다는 거였어요. 30대 중반을 바라보는데 여자친구 한 명 제대로 사귀어본 적이 없었죠. 맞선도 몇 번 주선했는데 매번 퇴짜 맞고 왔어요. 아마 말수도 없고 센스도 없으니 그랬겠죠. 이러다 진짜 노총각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슬슬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 시간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여자친구 생겼어. 뭐?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다음 주에 집에 데리고 갈게. 엄마가 맛있는 것 좀 해주라. 순간 귀를 의심했죠. 맨날 연애할 시간도 없어라고 하던 녀석이 갑자기 여자친구라니, 그것도 집에 데리고 온다니 꽤 진지한 사이인가 봐요. 어떤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다음 주에 만나면 알게 될 거야. 끊어야겠다. 손님 왔어. 궁금해 죽는 줄 알았어요. 남편한테 얘기하니 그도 놀라면서도 좋아했죠. 아이, 드디어 우리 아들도 장가 가는구나. 어떤 여자일까? 그러게, 대체 어디서 만난 거야? 병원에 온 손님인가? 일주일 내내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만나는 날, 아들이 여자친구와 함께 왔어요. 생각 외로 참 예쁘더군요. 큰 키에 날씬한 몸매, 긴 생머리가 참 단아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남수진이라고 합니다.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예의 바르더라고요. 궁금했던 제가 먼저 물었죠.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아들이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병원 근처에서 제가 밥 주던 고양이가 있거든요. 밥도 주고 가끔 치료도 해줬죠. 근데 어느 날 고양이가 밥 먹으러 안 와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병원 옆에 요가 학원 앞을 지나가다가 그 고양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따라 들어갔죠. 수진 씨가 이어서 말했어요. 저희 학원에서도 그 고양이 밥을 주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두 집 살림하는 고양이였던 거예요. 그날도 제가 마침 밥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분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고양이 얘기만 했는데 나중엔 커피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게 됐어요. 아들이 덧붙였어요. 수진 씨가 채식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밥 먹을 때 찾기가 힘들었어요. 채식 식당 찾아다니면서 데이트했죠. 수진 씨가 부끄러운 듯 말했어요. 제가 좀 까다로워서. 그런데도 경수 씨가 맞춰주더라고요. 매번 채식 메뉴 있는 곳 검색해서 데려가주고. 그 말을 들으니 아들이 정말 이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싶었어요. 원래 고기 없으면 못 사는 애인데 채식 식당을 찾아다녔다니. 요가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물으니 수진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한 5년 됐어요. 원래는 번역 일을 했었는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운동을 시작했다가 이쪽 일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됐죠. 그랬구나. 좋아하는 일해서 다행이네. 부모님은 우리 경수랑 만나는 거 알고 있어요? 좋아하시나요? 그 질문에 수진 씨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모가 키워주셨는데 고모는 늘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쓸쓸한 분위기가 있구나 싶었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대화를 나눴는데 확실히 요가 강사답게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제가 만든 음식도 채소 위주로 했는데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어머님, 요리 솜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맛있는 나물 반찬은 처음이에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주 와서 먹어요. 그때 아들이 폭탄 선언을 했죠. 엄마, 우리 결혼하려고 해. 뭐?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8개월 됐어. 이만하면 충분히 서로 알았어.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 했더니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결혼이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경수 씨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결혼에 대한 환상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놀랐죠. 무슨 말이에요? 주변에서 불행한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몇 년 못 가서 이혼하고 아이들 때문에 억지로 사는 부부도 많고. 그래서 저는 원래 비혼주의자였어요. 남편이 옆에서 듣다가 물었어요. 그럼 왜 우리 아들이랑은 결혼하려고 해요? 수진 씨가 아들을 바라보며 수줍게 웃었어요. 처음으로 이 사람이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수 씨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거든요. 뭐가 달랐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죠. 일단 동물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반했어요. 아픈 동물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밤새 돌보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채식주의자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고기는 먹어야지 하면서 설득하려고 했는데 경수 씨는 그냥 받아들여줬어요. 제 일도 존중해주고요. 아들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아니에요. 저한테 정말 큰 의미였어요.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찡했어요. 이야기하는 내내 뭔가 외로움이 느껴졌거든요. 부모님은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물어봐도 되나요?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수진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고모가 절 키워주셨죠. 고모도 결혼 안 하고 저만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모분이 참 대단하시네요. 네, 정말 감사한 분이에요. 나중에 인사드릴 기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수진 씨가 또 특이한 말을 했어요. 사실 저는 사랑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살았어요. 가족의 따뜻함이라는 것도 잘 몰랐고요. 고모는 저를 키워주셨지만 아무래도 부모님과는 다르잖아요. 근데 경수 씨 만나고 또 이렇게 오늘 어머님 아버님 뵈니까 이게 가족이구나 싶어요. 따뜻하고 편안하고 저도 이런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남편이 마음에 들었는지 크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니, 우리 집이 뭐 대단한 집이라고. 그냥 평범한 집이에요. 그 평범함이 저한텐 특별해요, 아버님. 그날 첫 만남은 화기애애하게 끝났어요.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롭고 행복한 만남이었죠. 그 다음 일들은 정말 빠르게 진행됐어요. 상견례 장소는 레스토랑으로 정했는데 약속 시간에 수진 씨와 고모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첫눈에 봐도 뭔가 어색한 사이 같더라고요. 희한하게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수진이 고모입니다. 고모라는 분은 수진 씨보다 10살 정도 많아 보였는데 서로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대화도 뜸했어요. 수진이를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려요. 그 말만 짧게 하고는 거의 말이 없으셨어요. 남편이 이것저것 물어봐도 네, 그렇습니다. 정도로만 대답하고 예물 예단 얘기가 나왔을 때 수진 씨가 먼저 말했어요. 저흰 그런 거 다 생략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대 꼭 그런 걸 해야 하나 싶고 그 돈으로 신혼여행이나 잘 다녀오고 싶어요. 우리도 부담스러운 건 싫어서 그러자고 했죠. 고모도 수진이 뜻대로 할게요. 라고만 하고 별다른 의견이 없었어요. 결혼 날짜도 빨리 잡았어요. 3개월 후로. 좀 급하지 않냐고 했더니 아들이 그러더군요. 빨리 하고 싶어요. 뭘 그렇게 오래 준비해요? 결혼식장은 지역에서도 가장 작다고 알려진 웨딩홀로 정했고 하객도 많이 부르지 않기로 했어요. 수진 씨가 조촐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요. 그렇게 아들의 결혼식 날이 됐는데 정말 신부 쪽 하객이 적더라고요. 고모 포함해서 10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쪽은 그래도 친척들의 남편 전 직장 동료들, 아들 친구들까지 해서 좋게 200명은 됐는데. 많이 안 불렀네, 하객들을. 제가 살짝 물으니 수진이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제가 친구가 별로 없어요. 요가 학원 동료들한테 연락했는데 마침 그때 학원이 문을 닫는 바람에 다들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연락도 잘 안 되고. 학원이 문을 닫았어? 그럼 일은? 다른 데 알아보고 있어요. 아니면 프리랜서로 할까 생각 중이고요. 아, 그리고 친구들이 대부분 해외에 있어요. 요가 때문에 인도나 동남아 쪽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못 왔어요. 뭔가 변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정신없으니 그냥 넘어갔어요. 결혼식 자체는 단촐했지만 나름 훈훈하게 끝났죠. 그런데 이상한 건 고모가 축의금만 내고 일찍 가버렸다는 거예요. 고모님 벌써 가셨어? 네,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고. 죄송해요. 수진이도 민망해하는 것 같아서 더 묻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집을 구했지만 입주 시기가 늦춰져서 당분간은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처음엔 엄청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짧게라도 월세집 구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그래봤자 2-3달이니 저흰 괜찮다 했죠. 신혼 초에 시부모랑 사는 게 싫겠다 싶다가도 이사하느라 돈도 많이 들 테니 당분간 제가 밥도 해먹이고 돈도 아끼게 하는 게 좋단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죠. 짧게 살 집 구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렇게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 시작하고 아들이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이런 말을 해왔어요. 어머님, 저 이제 요가 강사 완전히 그만뒀어요. 그냥 이제 다른 일 해보고 싶어서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찾았어요. 무슨 일인데? 프리랜서 번역가요. 원래 제가 영어 쪽 과를 나왔고 그걸로 번역 일을 했었거든요. 주로 의학 논문이나 전문 서적을 번역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오히려 편해요. 집에서 일하니까 시간도 자유롭고 사람들 만날 일도 없고. 이제 당분간 계속 집에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항상 방에 커튼을 치고 있다는 거였어요. 낮에는 컴퓨터 앞에서 일한다면서 커튼을 안 걷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둡게 있어? 햇빛도 좀 받아야지. 제가 커튼을 젖히려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어머님, 그냥 놔두세요. 눈이 부셔서 모니터가 잘 안 보여요.
그 후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죠.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나고 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게 없는 평범한 날이었죠. 아침에 아들이 출근하면서 수진이한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 시간 되면 병원으로 와. 알았어, 연락할게. 근데 점심시간이 돼도 연락이 없었대요. 아들이 전화했는데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처음엔 그냥 일하느라 못 받나 보다 했대요. 그런데 오후가 되고 저녁이 돼도 연락이 안 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엄마, 수진이 연락 안 왔어? 저녁 7시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 왜? 야, 아침부터 연락이 안 돼. 집에도 없으면 어딜 간 거지? 집엔 없었어요. 핸드폰은 꺼져 있고 신발이 없어 집에서 나간 흔적만 있었죠. 밤 10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자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성인이 하루 정도 연락 안 된다고 실종은 아니다라며 더 기다려보라고 했죠. 남편은 태평했어요. 에이, 별일이 있겠어. 친구 만나러 갔나 보지. 만날 친구도 마땅히 없다는데? 그리고 말도 없이 가는 게 말이 돼? 우리 부부도 의견이 갈렸어요. 전 뭔가 너무 불안했는데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날 밤 아들은 한숨도 못 잤어요. 수진이가 갈 만한 곳은 다 찾아봤는데 없었거든요. 요가 학원도 문 닫은 지 오래고 다른 아는 사람도 없고, 다음날 새벽 4시쯤 수진이가 집에 돌아왔대요. 저희는 잠들어 있어서 몰랐고 아들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 열리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대요. 어디 갔었어? 왜 연락도 안 하고? 아들이 화가 나서 소리쳤는데 수진이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기만 했대요. 미안해. 미안해가 다야? 어디 있었는지 말해봐.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었어. 혼자 있고 싶으면 연락이라도 하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근데 수진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잠그고 나오지도 않았고요. 다음날 제가 수진이를 불렀어요. 수진이는 침대에 누워만 있더라고요. 수진아, 괜찮아? 어디 아픈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좀 피곤해서. 얼굴이 창백하고 눈도 초점이 없는 것 같았어요. 뭔가 큰일을 겪은 사람 같은 표정이었죠. 그날 일은 그렇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나갔어요. 아니, 오히려 그날 일에 대해 언급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되었죠. 며칠이 지나서야 수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서 과일을 먹고 저는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아들한테 이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우리 캐나다로 이민 가면 어때? 갑자기 무슨 이민? 그냥 여기가 답답해.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하고 싶어. 아들이 황당해하면서도 일단 들어는 보겠다고 했어요. 왜 하필 캐나다야? 거기 환경이 좋잖아. 공기도 맑고 자연도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 같은 젊은 부부한테 기회도 많대. 병원은 어떻게 하고? 이제 겨우 자리 잡았는데. 팔면 되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넘기던가. 수진이의 태도가 너무 급박하고 간절해서 아들도 당황했어요. 마치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서두르는 느낌처럼요. 좀 천천히 생각해보자. 이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아니야, 빨리 갈수록 좋아. 난 그냥 다음 달이라도 갔으면 좋겠어. 그때 제가 끼어들었죠. 그래도 혼인신고부터 하고 가야 하지 않겠어? 아직도 안 했다며. 그 말에 수진이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눈빛이 흔들리면서 입술을 깨물었죠.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혼인신고를 하거나 아이를 낳거나 뭔가 확실히 정해지면 가야지.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입을 다물었어요. 답이 없자 제가 다시 말했죠. 좀 더 지내다가 잘 생각해보고 천천히 준비해서 가는 게 어때? 아니에요, 어머님. 빨리 갈수록 좋아요. 정말로요.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생사가 걸린 문제인 것처럼요. 사실 혼인신고 문제는 전부터 이상했어요.
결혼하고 바로 하는 게 보통이고 집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미룬다고는 하지만 아이들 집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거든요. 아들도 혼인신고를 빨리 하고 싶어 했죠. 그럼에도 수진이는 계속 미뤘어요. 처음엔 이런 핑계였어요. 서류 준비하는 중이에요. 복잡한 게 많아서. 한 달이 지나도 진전이 없어서 아들이 다시 물었죠. 도대체 무슨 서류가 그렇게 복잡해? 가족관계 증명서 떼는 게 고모한테 확인받아야 하는데 고모가 미국에 가셨거든. 고모가 왜 필요해? 네가 직접 떼면 되잖아. 그게 좀 복잡해. 나중에 설명할게. 이런 식으로 계속 둘러댔어요. 더 이상한 건 수진이가 신분증을 절대 안 보여준다는 거였어요. 한 번은 아들이 처리할 서류가 있어서 신분증 사진을 달라고 했는데 잃어버리고 아직 재발급을 못 받았다고 했대요. 또 병원에서 가족 할인받으려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했는데 수진이가 절대 안 떼어주는 거예요. 왜 그런 게 필요해? 그냥 하면 안 돼? 할인이 꽤 커. 직원들도 다 하는데. 난 그런 거 싫어. 개인정보 유출되는 거 싫단 말이야.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죠. 아들 친구 결혼식에 부부 동반으로 초대받았는데 수진이가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내 친구잖아. 같이 가자. 난 사람 많은데 가기 싫어. 그래도 그 친구가 우리도 와줬는데 나만 가면 이상하게 생각해. 한 번만 가주라. 그럼 내가 아프다고 해. 감기 걸렸다고. 그런 식으로 한 번도 아들의 지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한 번은 수진이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왠지 자꾸만 그 아이가 아들을 떠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수진아, 혼인신고는 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진짜 해야 하지 않겠니? 그러자 수진이가 또 그 특유의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그게 사실 뭐 제가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개명 신청을 했는데 그게 끝나면 하려고요. 개명? 왜? 수진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해서요. 특별한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핑계였지만 아들이 또 편을 들었어요. 엄마, 그런 사람도 있어. 개명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더 이상 추궁하진 못했어요. 제가 말을 걸면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며느리 생일 때도 웃긴 일이 있었어요. 일전에 말했던 날짜를 기억해서 제가 미리 달력에 표시해뒀다가 케이크를 사들고 갔는데 수진아, 생일 축하해. 그런데 수진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어머님, 오늘 제 생일 아닌데요. 뭐? 지난번에 오늘이라고 했잖아. 아들도 당황해서 나도 오늘인 줄 알았는데? 수진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가 날짜를 헷갈렸나 봐요. 사실 부모님 돌아가신 후로 정확한 생일을 몰라서 그냥 대충 정한 날로 했거든요. 그럼 진짜 생일은 언제야? 그냥 오늘로 하죠. 뭐 가족이 이렇게 다 챙겨주셨으니.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생일도 모르고 이름도 바꾸고 싶어하고 도대체 뭘 그렇게 숨기는 건지. 그렇게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니까 참다 못해 제가 직접 나섰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어느 날 오후, 아들은 병원에 있을 시간이고 수진이는 드물게 외출한 날이었어요. 저는 수진이한테 전화했죠. 수진아, 이따 잠깐 둘이 볼 수 있을까? 차라도 한잔하자.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그냥 며느리랑 단둘이 얘기하고 싶어서. 시간 돼? 네, 그럼 이따 제가 집으로 갈게요. 2시간쯤 후에 수진이가 왔어요.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죠. 문 열 때부터 불안해 보였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수진아, 혹시 우리한테 숨기는 게 있니?
수진이가 찻잔을 들던 손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눈이 크게 떨리고 있었죠. 숨기는 거요? 무슨... 있으면 말해봐. 우리가 가족인데 못할 얘기가 뭐가 있어.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해결하자. 아니에요, 어머님. 숨기는 거 없어요. 그런데 말과 달리 손은 미세하게 떨고 있었고 눈은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은행에서 일하면서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대출 받으러 와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돈 떼먹고 시침이 떼는 사람들, 딱 그런 표정인 거예요. 정말이야? 근데 왜 그렇게 불안해해?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얘기 하시니까 놀라서. 수진아, 솔직히 의심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혼인신고는 왜 안 하니? 신분증은 왜 안 보여주니? 왜 사람들 만나는 걸 그렇게 피하니?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며 물으니 수진이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제가 원래 좀 소심해서. 소심한 거하고는 달라. 넌 뭔가 숨기고 있어. 그게 뭐니? 순간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어머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울어? 그냥 어머님이 저를 의심하시는 것 같아서 서러워서요. 그러면서 훌쩍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혹시 내가 너무 다그쳤나 싶기도 하고. 아니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래. 네가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거야.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오라고 일러뒀는데 또 이런 날은 일찍 들어오죠. 둘이 뭐해? 무슨 일이야? 아니야, 그냥 차 마시고 있었어. 남편이 분위기를 파악하고는 슬쩍 안방으로 들어갔죠. 그러자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 이만 들어가서 일할게요. 그래, 가봐. 수진이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분가할게요. 가능하면 2주 안으로요. 분가는 너희가 편한 대로 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나가는 게 난 여전히 석연치 않구나. 의심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계속 커질 뿐이야. 수진이가 그때 저를 뒤돌아본 그 눈빛은 마치 결심한 사람의 눈빛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님, 어젠 죄송했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어머님께 너무 불안감을 드렸네요. 다음에 둘이 만나서 차근차근 얘기하고 싶어요. 다른 분들 없이 저희 둘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진이가 가고서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수진이가 나한테 할 얘기가 있대. 뭔데? 모르지. 둘이 만나자고 하네. 남편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요즘 수진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렇지? 나만 느낀 게 아니구나. 사실 아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아들이 전화해서 그랬거든요. 엄마, 수진이가 요즘 좀 이상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가끔 울고 있을 때도 있고. 병원 가봤어? 가자고 해도 안 가. 괜찮다고만 해. 너도 좀 신경 써봐. 우울증 같은 건 아닌지. 알았어, 내가 더 살펴볼게. 그런 상황에서 수진이가 이야기하자고 했으니 아마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비밀이 있는 건지,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론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겠다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며칠 후 수진이가 이야기한 날이 왔어요. 저는 다른 볼 일이 있어서 먼저 나갔다가 강남에 있는 어느 한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죠. 하도 심장이 떨려서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이따 수진이 만나고 있게. 뭔 얘기한대? 모르겠어. 근데 좀 불안하네. 너무 걱정하지 마. 별일 없을 거야. 하지만 왠지 자꾸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왜, 그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의 감, 어른의 감 같은 거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수진이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평소와 달리 화장도 진하고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오셨어요? 인사를 하는데 얼굴이 굉장히 긴장돼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 같은 걸 들고 있었고 테이블 아래로 다리를 계속 떨고 있는 게 보였죠.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나왔어? 그냥 오랜만에 나오니까 좀 꾸미고 싶어서요. 자리에 앉자마자 수진이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어머님,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불렀어요. 그래, 뭔데? 편하게 얘기해. 가족인데 뭘 그렇게 긴장해?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병원 진단서처럼 생긴 종이였죠.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지도 못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불임이에요. 순간 멍해졌어요. 예상했던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차라리 이혼하고 싶다고 하면 이해라도 했을 텐데 불임이라니? 그게 무슨... 결혼 전에 검사를 받았는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대요. 경수 씨한테 차마 말을 못했어요. 수진이가 훌쩍거리며 검사 결과지를 보여줬어요. 강남의 유명 산부인과 도장이 찍힌 진단서였죠. 난소에 문제가 있대요. 시험관도 성공률이 얼마 안 된다고. 그래서 혼인신고도 못하고 있었어? 네. 경수 씨가 알면 절 버릴까 봐. 어머니도 손주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불임이 그렇게 숨길 일인가? 아무리 그래도 요즘은 치료도 잘 되고 입양도 있는데 그럼 왜 신분증을 안 보여주고 사람들을 피했지? 수진아, 그런 건 숨길 일이 아니야. 경수한테 말하고 같이 치료받으면 되지. 어머님 모르세요. 경수 씨가 얼마나 아이를 좋아하는지. 맨날 지나가는 아기들 보면서 행복해하는데. 그래도 너를 더 사랑할 거야. 우리 아들은 그런 이유로 널 버릴 애가 아니야. 제가 위로하자 수진이가 더 크게 울었어요. 정말요? 정말 괜찮을까요? 그럼. 그래서 이민을 가려고 했던 거야? 네.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면 뭔가 달라질까 싶어서. 말은 그럴듯했는데 뭔가 앞뒤가 안 맞았어요. 얼마 전에도 본인은 아이 좋아한다고 했으면서 평소에도 아기용품 보면 나중에 우리 아기한테 사주고 싶다고 했었는데 말이에요. 수진아, 그럼 입양은 어때? 요즘은 입양도 많이 하잖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수진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 못한 질문을 받은 것처럼요. 입양이요? 그건 좀... 왜? 낳은 정 못지않게 키운 정도 중요해. 우리도 다 도와줄게. 아니에요. 그건 생각해 본 적 없어서. 경수 씨가 친자식을 원할 것 같은데. 대답이 우물쭈물했어요. 정말 불임 때문에 고민했다면 입양도 당연히 생각해 봤을 텐데 뭔가 다른 걸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그때였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떴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마, 지금 어디야? 아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말하는 걸 보니 뛰면서 전화하는 것 같았죠. 병원에서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레스토랑이야. 수진이랑 있어. 왜 그래? 엄마, 거기서 당장 나와. 10분 안에 도망쳐. 뭐?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설명할 시간 없어. 수진이가 무슨 말을 하든 다 거짓말이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주변이 빙빙 도는 것 같았죠. 거짓말이라니. 그럼 대체... 진짜 비밀은 따로 있어. 수진이 유부녀야. 그쪽 남편이 지금 거기로 가고 있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유부녀라니? 그게 무슨...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수진 나이도 속이고 이름도 속였어. 다 거짓말이라고. 그럼 우리한테 처음부터 다...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그동안 며느리라고 부른 여자가 남의 아내라니. 그것도 조폭의 아내라니. 그때 레스토랑 입구로 덩치 큰 남자 서너 명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양복을 입긴 했지만 딱 봐도 평범한 일반인은 아니었죠. 엄마, 보이는 남자들 피해! 화장실 가는 척하고 뒷문으로 나가! 아들이 계속 소리쳤어요. 수진이는 오질 않았고 저는 일어서서 핸드백을 집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한 척했죠. 그리고는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화장실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아들과 통화했죠. 엄마, 뒷문으로 나갈 수 있어? 잠깐만 찾아볼게. 손이 떨려서 문고리도 제대로 못 잡겠더라고요. 화장실을 지나 복도를 따라가니 직원 전용 통로가 있었어요. 스태프 올리라고 쓰여 있었지만 일단 그쪽으로 갔죠. 아들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자세히 설명해줘. 1시간 전에 병원에 웬 남자들이 들이닥쳤어. 대기실 환자들 다 쫓아내고는 사진 하나를 보여주더라고. 수진이 사진? 그래. 이 모습이 달라서 거의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수진이더라고. 직원 통로를 따라 계속 걸었어요. 주방에서 나는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 남자들이 뭐래? 이 여자 여기 있냐고 묻더라고. 옆에 있던 간호사가 우리 원장님 사모님인데요 라고 하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난리가 났어. 우리 형수님이 여기 있다고 하더라고. 내가 무슨 소리냐 했더니 수진이 본명은 남정이고 2년 전에 강원도에서 도망쳤대. 남편이 조직폭력 빼고 시아버지가 조직 간부라고. 그 사람들이 나를 찾는 거야? 어떻게 알고? 아마 수진이랑 같이 있는 걸 봤으면 추궁하려고 들 거야. 어서 가. 머릿속이 빙빙 돌았어요. 이게 무슨 스릴러 드라마도 아닌데 말이에요. 엄마, 일단 나가서 택시 타. 그리고 곧장 경찰서로 가. 직원 통로를 따라 주방을 지나갔어요. 다행히 요리사들이 바빠서 절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실례합니다. 비상구가 어디죠? 젊은 요리사가 손짓으로 방향을 알려줬어요. 뒷문으로 나오니 좁은 골목이었어요. 쓰레기통이 늘어서 있고 냄새가 났지만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무작정 반대 방향으로 뛰었어요. 60 가까운 나이에 하이힐 신고 뛰려니 정말 죽을 것 같았죠. 발목이 삐끗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남자들이 골목에서 나와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한 명은 핸드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고요. 저는 급히 택시를 잡아탔어요. 택시 안에서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저는 곧장 경찰서로 가달라고 했고 기사님이 속도를 높였어요. 경찰서에 도착해서야 안심이 됐어요. 아들과 남편도 그리고 곧바로 왔죠. 아들은 병원에서 급하게 뛰어온 건지 가운도 그대로 입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 괜찮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리고 얼마 후 수진이가 경찰서로 왔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들에게서 벗어난 것 같았어요. 다시 만난 수진이 모습은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화장은 다 지워지고 얼굴은 부어 있었죠. 수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경수씨 미안해. 일단 앉아. 그리고 설명해봐. 왜 우리를 속였는지.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냉정하게 말했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은 진실을 듣고 싶었죠.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 본명은 남정이에요. 나이는 알고 계신 것보다 3살 더 많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제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어요. 수진이, 아니 정이가 고개를 숙였죠. 저는 몇 년 전에 맞선으로 결혼했어요. 중매하신 분이 집안 좋은 사업가라고 했는데 평범한 회사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식 끝나고 시댁에 가보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시아버지가 손님들한테 90도로 인사받고 덩치 큰 남자들이 집 앞을 지키고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조직의 간부였고 남편도 그 조직원이었어요.
정희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더라고요. 속았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어떻게 빠져나가요? 그런 이유로 이혼하자고 하면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요.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서 그냥 잘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었어요. 저에겐 관심이 없는, 정이라고는 없는 분들. 그래서 그냥 산 거야? 아들이 차갑게 물었어요. 처음엔 그래도 잘해보려고 했어요. 남편도 나한텐 잘해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2달 후부터 지옥이었어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선 이제 넌 우리 집 사람이니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라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니 아예 대놓고 그날부터 매일 감시당했어요. 핸드폰도 뺏기고 외출도 허락받아야 했고. 폭력도 있었던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밥상 차리는 게 늦어도 맞고, 말대꾸 한 번 해도 맞고, 시어머니는 남편 말 잘 들으면 안 맞는다고 하시고. 정희가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보는 순간 숨이 막혔죠.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팔다리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그나마 나은 거예요. 병원 갈 정도로 심하게 맞은 적도 많았어요. 경찰에 신고는 했어요. 근데 남편이 경찰서까지 찾아와서 부부싸움이다, 아내가 정신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니까 그냥 돌려보내더라고요. 그 지역에선 그 조직이 워낙 유명해서 경찰도 눈치 보는 분위기였어요. 형사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원도 일대에서는 꽤 알려진 조직입니다. 여기저기 유착 의혹도 있었죠. 정희가 계속 말했어요. 그렇게 1년을 살았어요. 매일이 지옥 같았죠.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러다 기회가 왔어요. 남편이 교도소 간 거예요. 다른 조직과 싸우다가 구속됐어요. 시아버지는 잠깐이니까 집에서 얌전히 있으라고 했지만 전 그때가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구나. 집에 있던 현금 다 챙기고 폐물도 몇 개 가지고 나왔어요. 무작정 다른 지역으로 가는 버스를 탔죠. 가면서도 무서웠어요. 잡히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와서 당장 할 일은 신분을 바꾸는 거였어요. 아는 사람 통해서 가짜 신분증 만들고 돈이 많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평범하고 흔한 이름으로 바꿔서 살아왔어요. 아들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배신감이 가득했죠. 그럼 날 만난 것도 계획된 거였어? 정희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아니에요. 경수 씨는 정말 우연히 만난 거야. 고양이 때문에 만난 걸 내가 어떻게 계획해? 믿을 수가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잖아. 다른 건 다 거짓이었지만 경수 씨에 대한 마음만은 진짜였어. 나도 처음엔 그냥 잠시 만나다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어. 난 누군가를 좋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정희가 아들을 바라보며 애원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경수 씨를 알아갈수록 처음으로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았어. 때리지도 않고 감시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계속 속인 거야? 사랑한다면서? 무서웠어. 진실을 말하면 다 끝날까 봐. 그리고 경수 씨와 가족분들을 위험에 빠뜨릴까 봐. 정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어. 언젠가는 들킬 거라는 걸 알면서도 조금만 더 이 행복을 누리고 싶었어. 이기적이었지. 정말 미안해요. 제가 물었어요. 그때 하루 동안 사라졌던 거 그것도 관련 있어?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제 남편 쪽 사람을 봤어요. 동네 마트에서요. 저를 못 봤는지 그냥 지나갔지만 너무 무서워서 하루 종일 PC방에 숨어 있었어요. 핸드폰도 꺼놓고. 그 이후로 더 조심했구나. 네, 외출도 거의 안 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피했어요.
혹시라도 사진 찍혀서 퍼질까봐. 시댁이 절 찾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정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이 의심하시는 걸 알았어요. 눈빛에서 느껴졌죠. 그래서 불임이라고 거짓말이라도 해서 넘어가려고. 또 거짓말을 하려고 했구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 정희가 다시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경수씨,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과 보낸 시간만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게 진심이에요. 조사가 끝나고 정희는 일단 보호시설로 이동됐어요. 그녀의 남편 측에서 계속 위협할 가능성이 있어서였죠.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 가족은 거실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남편이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쌌어요. 우리가 너무 순진했나?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그러게, 좀 더 꼼꼼히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들은 소파에 힘없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저 방에 좀 들어가 있을게요. 경수야, 혼자 있고 싶어요.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을지. 1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었더니 그날 밤은 아무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새벽쯤 부엌에 물 마시러 나왔다가 아들 방에서 낮은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다음날 저녁 아들이 거의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집에 왔어요. 엄마, 오늘 병원에 사람들이 왔었어. 뭐? 누가?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랑 다른 남자들이 왔었어. 원장이 남의 아내 뺏어갔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나더러 상간남이라나 뭐라나. 불륜 조장하는 병원인이 폐업하라고 난리치더라고. 간호사들이 나와서 말렸다가 다쳤어. 그러다 양복을 빼입은 나이든 남자가 앞으로 나왔대요. 정희의 시아버지였죠. 야,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꼬드긴 그 여자 시아버지야. 우리 며느리 내가 몇 년 동안 찾아다녔는데 여기서 딴 남자랑 살고 있었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직원들이 녹화하자 더 흥분했어요. 찍어! 다 찍어! 인터넷에 올려서 이 나쁜 놈들 얼굴 다 공개할 거야. 아들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대요. 일단 해산하시죠. 여기서 이러시면. 우리가 뭘 잘못했어? 그냥 항의하는 건데. 1시간 넘게 소란이 계속됐어요. 결국 그날은 병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아들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네가 그 수의사 놈이지? 우리 며느리 꼬신 놈. 그 시아버지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기혼자인 줄. 닥쳐! 몰랐다고? 결혼식까지 올려놓고. 지금 당장 우리 며느리 데려와. 안 그럼 너도 가만 안 둬. 정희 씨는 이미 보호시설에. 보호시설? 그깟 보호시설이 뭐가 무서워? 우리가 누군지 알아? 강원도에서 우리 모르는 사람 없어. 거기라고 다를 것 같아?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 난 그저 우리 며느리 돌려달라는 거야. 안 그럼 병원이고 집이고 다 박살낼 거야.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하자. 이건 명백한 협박이야. 녹음이라도 해놔야지.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병원 앞 시위는 계속됐고 집에는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루에도 수십 통씩 밤낮 가리지 않고 전화가 왔죠. 어찌나 무섭던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일단 가처분 신청하고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수진이의 변호사였죠. 정희 씨가 이혼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우리를 속인 사람을 왜 도와야 하나 싶었죠. 글쎄요. 가족들과 상의해봐야. 정희 씨가 직접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결정해 주세요. 그렇게 수진이의 편지를 받아 읽었어요. 경수와 어머님 아버님께 먼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은 그 무엇보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는 한 그들은 계속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제가 만든 문제니까 제가 해결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혼만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편지를 읽고 우린 곧장 가족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해?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도와주자. 이들은 우리도 계속 시달릴 거야. 아들은 한참 말이 없다가 알겠어요. 하지만 전 수진이를 만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수진이의 이혼 소송을 돕기로 했어요. 첫 재판 준비 모임에서 그 아이를 다시 만났어요. 보호시설에서 지낸 탓인지 더 초췌해 보였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부탁 드릴 입장이 아닌데.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2년간 별거, 가정폭력, 협박 등의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혼은 가능할 겁니다. 다만 상대가 조직폭력배라 일반적인 소송과는 다를 겁니다. 협박이나 회유가 있을 수 있어요. 정희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제가 모아둔 증거예요. 병원 진료 기록, 멍든 사진, 일기. 사진을 보니 정말 끔찍했어요. 얼굴이 퉁퉁 부은 것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시퍼런 멍, 갈비뼈가 부러져 깁스한 사진도 있었고요. 이건 그나마 사진 찍을 수 있었던 거예요. 더 심한 땐 병원도 못 갔어요. 시어머니가 밖에 나가면 쪽팔리다면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이혼뿐 아니라 상해죄로. 아니요, 그냥 이혼만 하고 싶어요.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첫 공판에서 수진이의 남편을 직접 봤는데 정말 무서운 인상이었어요. 떡 벌어진 어깨에 온몸에 문신. 법원에서도 수진이를 노려보면서 입모양으로 욕을 하더라고요. 그 인간 말종이. 수진이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원고는 2년간 행방불명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기입니다. 오히려 피고가 위자료를 받아야. 수진이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원고는 유기가 아닌 가정폭력을 피해 탈출한 것입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사진과 진단서를 제출하자 법정이 술렁였어요. 명백한 폭행이었죠. 그러자 남편 측은 수진이가 다른 남자와 사실혼을 꾸렸다는 이유로 이혼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곤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더군요. 정신적 피해, 명예훼손, 그간의 수색 비용이라면서요. 수진이 쪽에선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났고 별거 중이었다고 이야기했죠. 법정 공방이 치열했어요. 저희는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찾아보고 증거를 모으면서 수진이를 도왔죠. 그 시댁 사람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진이를 살펴보고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걷는 기분이었죠. 결국 그렇게 6개월간의 재판 끝에 판결이 났어요. 가정폭력과 협박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위자료는 피고가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합니다. 수진이 남편 측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어요. 여기선 이야기할 순 없지만 그 사람들에게 앙심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했으니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긴 대화를 나눴어요. 그 질긴 인연을 겨우 넘어갈 수 있었죠. 재판이 모두 끝난 날 수진이가 울면서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자유가 됐어요. 다행이네. 앞으로 잘 살아. 정희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경수 씨는 어떻게 지내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물을 자격이 없죠. 그냥 궁금해서. 그날 밤 집에서 아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경수야,
이제 수진이 이혼도 끝났는데. 엄마, 저 수진이랑 헤어질 거예요. 분명 사랑했어요. 지금도 마음 한구석엔 남아 있는데 그래도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뢰가 깨진 관계는 유지할 수 없어요. 만나는 동안 매일 거짓말을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믿고 살아요? 매일 의심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 네 마음이 그렇다면 수진이한테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며칠 후 수진이를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아들은 직접 만나기 힘들다고 해서 제가 대신 전했죠. 경수가 미안하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수진이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당연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경수 씨가 용서할 이유가 없죠. 저도 알아요. 경수 씨도 저를 분명 한때는 사랑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제가 받기엔 과분한 사랑이었어요. 수진이가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경수 씨한테 전해주세요. 직접 주고 싶지만 자격이 없네요. 이게 뭐야? 편지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들. 그렇게 수진이와의 마지막 만남이 끝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봉투를 전했죠. 수진이가 준 거야. 아들은 한참 봉투를 들여다보다가 서랍에 넣었어요. 나중에 볼게요.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정희가 떠나간 후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짧지만 몇 달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 없으니 허전하더라고요. 아들 방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정희가 흔적들을 발견했어요. 머리끈, 화장품, 함께 찍은 사진. 이것들 어떻게 할까? 버려요. 다 버려요.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사진을 집어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다 버릴 거야? 몇 개만 남겨둘게요. 훨씬 나중에 꺼내 볼 수도 있으니까. 병원도 서서히 정상을 되찾았어요. 소문이 잠잠해지자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죠. 그 일이 있고 시간이 꽤 흘렀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들은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집에 와서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주말에도 병원에 나가고. 경수야, 친구들도 좀 만나. 맨날 일만 하면 어떡해? 괜찮아요. 일이 제일 편해요. 얼마 후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들어보니 다른 작은 도시로 이사했고 번역 일을 다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정말로 개명했고 우리와 함께 살 때가 가끔 생각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끝엔 감사하고 죄송했다는 마지막 인사를 덧붙였죠. 문자를 읽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네.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아들도 수진이가 보냈던 편지를 읽었대요. 그 편지 내용은 모르지만 그날 밤 오랜만에 일찍 잠든 것 같더라고요. 그 후로 아들도 조금씩 밝아졌어요. 병원 일에만 매달리던 것도 줄이고 운동도 시작했죠. 남편과 저도 일상을 다시 되찾아가고 있고요. 가끔 수진이, 아니 정이 그 아이가 생각나요. 그 아이도 어찌 보면 피해자였죠. 어린 나이에 조폭과 엮여 인생이 꼬였으니. 하지만 우리를 속인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전 이제 알 것 같아요.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거짓이 없고 속임수가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혹시 주변에 수상한 일이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작은 의심이 큰 화를 막을 수 있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평범함에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답니다.